대표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조합원들이 요즘에 너무 힘들어해서 찾아오게 됐어요. 그 이유가 저희 조합이 너무 운영도 못하고 조합원들하고 소통도 못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조합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바꾸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해도 다들 얘기하시는 게 그게 어렵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해임이라도 하자. 말을 안 들으면 해임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얘기하기를 OS를 돌리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OS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강북의 어느 조합이 가니까 나는 OS가 공무원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할머니가 한 분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러면 공무원들 얘기는 잘 들으세요. 들어야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OS에 대한 인식이 조합원이나 나이대별로 상당히 많이 틀리구나. 그러니까 때로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들에게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조합은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총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집행만 조합장이 하는 거거든요. 조합장과 이사가. 그러니까 이사회는 의결기관이 아니에요. 집행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관에도 보시면 이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뭐 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합장이나 이사회에서 올라온 내용이 그대로 대의원회와 여과 없이 총회까지 통과가 되는 데는 OS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OS의 어원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국토부에서도 OS라는 말을 그대로 써요. 그런데 에, 나중에 뭐 물어봤더니 아웃소싱의 약자다. 그래서 너무 좀 황당했는데 저는 OS를 OES다 영어로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OS를 통하면 모든 게 조합장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조합 문제를 얘기하고자 할 때 항상 장애가 되는 것은 결론은 시작도 OS지만 나중에 가장 먼저 없애야 되는 것도 OS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의사가 그대로 조합에 전달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그동안에 OS의 문제점은 너무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11월 11일부터는 도시정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은 OS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이제는 서면을 본인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OS가 가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본인들이 착오에 빠져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몰라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이 진실을 전파하고 하더라도 OS를 없애지 않으면 결국 조합 문제는 바로 못 잡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에 의해서 정보가 왜곡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총회에서 내가 직접 내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누군가를 거쳐서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여기 외에는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권이 재개발 주권을 본인들이 다 포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그래서 OS는 무조건 없애야 되겠죠. 근데 이번 기회에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돼서 그나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겨우 뒤늦게 개정됐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정관 같은 걸 변경해서 누가 조합장이 되든 다시는 OS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합 비리의 시작은 OS로 시작해서 끝도 OS에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장들이 OS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항상 하자 같은 걸 조금 남겨놔요. 그래서 저 조합장이 말을 안 들으면 그것을 밝혀내서 저 조합장을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것도 OS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자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일들을 그동안 해왔던 것이 사실 OS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여러분이 해임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임하고 다시 조합을 바로 잡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뭐냐라고 하면 OS를 없애는 거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해임 발의서에도 첫 번째 항목이 조합원과의 소통 부재인데, 소통 부재의 이유가 뭐냐면 OS라는 중간 존재가 개입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지 작년에 한번 OS가 왔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합원이. 그래서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OS가 얘기하신 대로 의사 결정을 도와주더라고요. 이쪽으로 찍으면 사업 잘 돼요. 이쪽으로 하시면 도움 됩니다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시거나 오히려 그런 말을 믿은 분들이 선택을 하고 그 뒤에 후회를 많이들 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거짓말도 하니까요. 그래서 듣기 좋은 얘기는 다 해주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광주 지역의 모 지역에서도 그랬었는데, 해임을 하려고 하니까 심지어 OS가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자, 당신이 만약 해임의 의결에 참여하면 당신에게 뭔가 불이익이 갈 거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해임에 찬성을 했으면 빨리 철회를 해주면 그걸 취소를 해주면 펜트하우스를 분양받도록 해주겠다. 한 조합에 펜트하우스가 몇 개나 되길래 모든 조합원한테 그런 약속을 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녹취록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합원들이 들으면 누구나 펜트하우스 주면 전 조합원은 다 펜트하우스로만 지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OS의 문제죠. 그럼 저희들은 결국엔 짜여져 있는 판에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지금까지 그렇죠. 제가 제법 계속 말씀드리는 게 OS가 개입한 판에 있어서 성원이 안 된 적이 있더냐 아니면 조합장이 올린 안건이 혹시 부결된 걸 본 적이 있느냐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요즘 들어서 부산 지역이 되게 빠른 속도로 깨어나고 있어요. 부산 지역의 그 조합원들이 거기는 OS하고 싸워서 조합원들이 이기는 사례가 속속 지금 발견돼요. 그러니까 부결된다든지 연임을 부결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서면 OS는 무력화돼 버려요. OS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조합원이에요. 여러분은 OS를 무서워하는데 OS는 조합원을 가장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면 OS는 그냥 무력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모이거나 소통하거나 하는 거를 창구를 열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아 당연히요. 네. 그래서- 집단 지성들이 모이면 결국에는 조합이 원하는 대로 설정이 안 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답변을 하겠는데. 어제부터 저희 조합원들한테 조합원 분양가가 공개가 됐어요. 평당 1,950만 원. 그래서 지금 평당 조합원은 1,950만 원이고 일반 분양자는 2,200만 원으로 설정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조합원들은 지금 난리가 난 게 우리가 1,950만 원이라니 이럴 거면 조합원을 왜 했냐? 너무 비싸다. 해서 조합에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도 충격적인데 일반 분양가가 그 지역이 그렇게까지 높아야 되나라고 하면 앞으로 부동산 미래 경기가 뭐 많이 떨어질 거라고들 다들 예측하던데 근데 결국은 조합원 분양가가 높다는 얘기는 다른 거 없어요. 쓸데없는 사업비 지출이 너무 많아서 비율은 무조건 최소한 100은 맞춰야 되겠고 그걸 하자면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일반 분양 수입은 내가 늘어난다 해서 우리 집만 비싸게 팔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조합원 거의 수입을 늘린다는 얘기는 그냥 재산을 깎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가가 그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조합원 분양가라고 하면 원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는 이 집을 짓는데 이렇게 많은 원가를 들여서 지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 그 돈이 다 나머지 차익이 어디로 갔지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풀어내야 할 숙제죠. 그러니까 비례율 100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밖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이제 그게 그러면 왜 지출이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조합원 분양가를 높여서 수입을 맞출 수밖에 없는 수입과 지출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그래야 비례율이 안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니면 비례율이 뚝 떨어져 버리면 전부 다 현금 청산해버리면 조합은 결국 못 가죠. 그 사업은 못 가겠죠. 그러니까 조합원만이라도 끌고 가야 되는데 영원한 돈주 아니겠어요?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분양가가 높아진 일반 분양가 높아진 원인이 있겠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 맺었던 비용들을 한번 봤어요. 어떤 비용들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나 했는데 사실 그 비용 산출에 대한 근거도 제시를 제대로 안 해주고 있고요. 몇 가지 되어 있는 계약이 맺어 있는 가계역사들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서 대표님한테 좀 물어보려고요. 예. 네. 일단은 저희가 맺은 용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대표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맨 처음에 맺은 첫 번째는 지작물 철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거 제가 네. 제 카페를 혹시 보신 분들은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지작물 철거 또는 이설 뭐 이런 이름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즘은 또 그냥 이제 그걸 내가 하도 많이 지적했더니 지작물 폐관 폐공 뭐 이렇게 갖고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옛날에는 철거 및 이설 이렇게 했다가 근데 실제로 이설은 하지 않습니다. 이설은 각 관리권자가 하고요. 첫째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도 2018년 2월 7일 날 네. 주식회사 거산건설하고 28억 6,397만 7,600원의 부가세 포함해서요. 이렇게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부분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이렇게 정비공사라고 돼. 정비는 결국 철거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이 좋아 정비지. 정비는 뭐 수리하는 거나 이런 걸 정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은 정비라고 해놨지만 싹 쓸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지으려면 기존의 그런 시설들은 말 그대로 지장물인 거예요. 지장이 있는 물건이에요. 정비 사업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들은 다 철거 대상이라고요. 그걸 줄이면 지장물이죠.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작물 또는 건축물.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건물은 당연히 지장물이 맞고요. 근데 그 건물 안에 붙어 있는 수도 공급 시설, 가스 공급 시설 뭐 이런 것도 건물 철거 때 같이 철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만 따로 철거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정관에 보시면 미리 사전에 관리권자와 협의하라라고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관은 36조 3항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라는 얘기 뭔 얘기냐면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관리권자는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전기 쓰는데 사용료만 냈지 여러분이 가서 인입 비용을 부담하고 전기를 쓰진 않아요. 이미 들어와 있고 계량기를 달아주고 계량기도 여러분 사지 않아요. 한전 자산이에요. 한전은 여러분들한테 전기세를 받기 위해서 전기를 다 공짜로 이어주는 거예요. 수도도 마찬가지 수도사업소 해줘요. 내가 별도로 비용 물고 달진 않아요. 그러나 전기 같은 경우도 몇 단집 이렇게 있으면 전봇대 자기가 돈 내서 전봇대를 박죠. 한전이 안 해줘요. 그거 한 사람 하려고 전봇대 몇 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인입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런 것들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 자산이라고 해요. 그쪽 자산. 그러면 전봇대 같으면 만약에 수명이 몇 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20년이라 칩시다. 10년 만에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10년씩 아직 잔존 가치가 있잖아요. 20년의 수명을 보고 있으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고지서가 나와요. 한전에서. 그러면 그 비용을 납부하고 나서 철거도 한전이에요. 그러면 자 잔존가치 물으라 그러고 철거 비용 따로 부과하고 해서 고지서가 나와요. 그걸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죠. 법률상 그것을 그 원인을 제공한 놈이 부담하게 돼 있다고. 수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수도는 공공재잖아요. 우리 지방 수도사업소, 지방 그 관청에 수도사업소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서 하니까 잔존가치는 안 물려요. 국가가 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바람에. 그냥 폐관 비용만 받아요. 수도관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야 철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스는 민간 사업자들이잖아요. 지역별로 가스 사업자가 있어서 거기도 마찬가지 잔존가치하고 폐관 비용을 받아요. 가스를 공급을 끊어줘야 이 철거할 때 가스가 안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고지를 하고 그쪽에서 공사를 한다고요. 통신공사 마찬가지예요. 통신사가 무슨 하나로텔레콤, 무슨 뭐 KT, 뭐 LG텔레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뭐 작게는 뭐 한 8개, 9개 뭐 이렇게 들어와 있죠. 지역 뭐 케이블 방송도 있고 뭐 해서 그 사람들이 배선을 다 해놨는데 그것을 우리가 중간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주면 그 관망도를 걔네들이 갖고 있어서 이 회선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일반인들은. 어디를 잘래, 어느 텔레콤은 어떤 식으로 뭐 한전 전봇대를 빌려 쏘는지 독자 전봇대를 꽂은 데도 있고 한전에다가 돈 주고 그 전봇대 빌려 쓰는 통신사도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KT 같은 경우는 좀 크니까 독자 전봇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 통신사별로 협의를 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 재산이라서. 그래서 돈을 내면 아까도 통신사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시설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정한 이 거산건설은 그걸 하질 않아요. 돈은 다 따로 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했는데 이 거산건설이 했다라고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 돈을 한 거예요. 설사 수도공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고향 수도사업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이 망할 놈들이 조합에다 하라고 시켜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법률상은 자기들이 원인자 부담금을 받고 자기들이 해야 돼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들이 그 폐관을 하고 원인자 부담금 하면서 서울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는 감독만 할게요 라고 하고 네가 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관 하나 자르는데 300에서 한 500이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일도 아니고 여러분 구역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지만 골목이 몇 개냐에 따라서 관을 골목별로 관이 들어오니까요. 밑에 동파방지선이라 그래서 이렇게 안 넓게 땅 밑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세대별로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목을 타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길 가다가 골목 파갖고 수도관 공사하고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하수도, 뭐 상수도, 맨홀도 이렇게 있고 상하수도.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공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골목이 5개다 그러면 5개 자르면 돼요. 재건축이다. 하나만 자르면 돼요. 왜요? 단지에 들어와서 하나가 메인관이 들어와서 거기서 동별로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메인관 하나만 자르면 끝나요. 재건축은. 크든 작든 관의 크기가 얼마나 이 차이지 뭐 동별로 자르면 요놈만 먼저 철거하겠다면 물론 동별로 자르도 되죠. 일시 안 하고. 그러나 메인관 하나 자르면 다 끝날 일이에요. 안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물어줬기 때문에 수도관만 공짜로 여러분한테 줬고 나머지는 내가 그것도 다 돈을 물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철로 팔면 돼요. 통신선 고철로 팔아야 돼. 그죠? 한전 다 물어줬으니까 구리 얼마나 비싸요? 통신선 철거만 팔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폐관 비용이 일부 수도관 같은 경우는 폐관 비용을 여러분한테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지자체별로 달라서 몰라요 제가. 서울은 무조건 이 망할 놈들이 조합에다 하라고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핑계로 하는데 한전이 별도로 돈 받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통신사 각 통신사에 납부해요. 원자 부담금. 얘들이 안 해요. 못 해요. 왜 못 하느냐? 더더욱이 전기통신공사를 하려면 저기다 조회를 해놨는데 자 전기공사 종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 회사는 전기공사업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전기공사 해요, 못 해요? 자, 못 해요.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협회 코스카라는 데 들어가면 이 회사를 눌러봤더니 어떤 거라냐? 비계구조물 상하수도 설비 도장 이렇게 돼 있어요. 단종이. 자, 상하수도 자르는 공사는 할 수는 있겠구나 한다면. 그런데 가스관 자르는 거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가스공사 못 해요. 면허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면허가. 자, 그 다음에 수도공사는 자를 수는 있겠네요. 근데 관 몇 개 잘라봐야 한 300에서 500 간다고 그랬잖아요. 관 하나에. 골목이 5개 했다 그러면 5개 자르는데 뭐 한 얼마 들어갔겠죠. 그리고 한전은 아까 한전에 별도로 냈고 통신공사에 각각의 통신사에 돈을 냈어요. 그러니 28억이라고는 돼 있지만 실제는 2,800이 들어갔는지 실제 들어간 비용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똑같이 제가 매번 설명합니다. 광주에 있는 모 조합원 1,003명짜리 조합에서는 39억의 지작물 공사를 했던 데가 제가 부산에 1,200명짜리 조합을 재건축인데 둘 다 재건축이에요. 200명이 더 많은 데를 했더니 거기는 내가 까탈스럽게 그 조합장이 지금 그만뒀는데 제가 도와줘서 조합장을 만들고 이 친구한테 이렇게 공고를 내라 라고 했더니 덥석 그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얼마에 냈느냐? 왜냐하면 가짜가 있거나 허위가 있거나 공사를 중간에 포기하면 받은 계약 금액의 전액을 배상하기로 해놨어요. 근데 얼마에 들어왔느냐? 조합원 수는 거기가 200명이 더 많은데 광주 조합보다 3,900만 원에 들어왔어요. 자, 100배죠, 100배. 그런데 내가 그걸 떠들었다고요. 거봐라. 이렇게 제대로 공고를 내니까 진짜 할 금액을 들어오지 않느냐. 근데 그 회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 회사는 39억씩 가짜를 하던 놈이 3,900에 들어올 때는 왜 들어왔는지도 알아요. 거기서 다른 공사를 이걸 인연으로 해서 다른 공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합장과 인연을 맺어서. 그런데 내가 그걸 떠들었더니 이놈이 공사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보냈어요. 왜요? 부산은 수도공사마저도 수도사업소에서 한단다. 전기는 한전에서 하고. 그러니 이 3,900이 싼 게 아니라 이것 또한 공짜란다. 3,900만 원도. 왜냐하면 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가스는 가스사업소에서 하고 통신은 통신사별로 하고 한전을 하니까 부산에서는 만약에 지작물 철거를 했다면 100%가 가짜다. 그러니 3,900도 그냥 꽁돈이다. 저기에 비해 싼 게 문제가 아니라 가짜면 금액이 작으면 괜찮고 커야만 문제가 되느냐. 가짜는 가짜일 뿐이지 작으나 크나. 물론 금액이 작으면 좀 상처를 덜 받긴 하겠네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도 28억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똑같이 광주 KBS의 시사 직배송이라는 프로그램에 가서 내가 해서 아마 방송 보신 분들, 제 카페 보신 분들 했을 거예요. PD가 가서 확인합니다. 한전 가서 하니까 이걸 왜 우리가 했지? 무슨 조합이 합니까? 라고 얘기해. 우리가 돈 받고 우리가 했어요. 다 확인이 됐어요. 지금 서울의 모 조합이 제가 경찰서에서 작년 6월 2일 날 서울시경에 31개 경찰서에 지능범죄수사팀 데려다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모 그 수강생으로 들었던 수사과장이 자기 조합에 자기 서에 돌아가서 올 몇 달 전에 저한테 직원 통해서 연락이 와서 제가 어느 한 조합을 그 관내 조합을 가르쳤는데 이걸 지금 수사를 해가서 거의 확인돼 가요. 대표님 말씀이 진짜 사실이돼요. 그래서 그럼 사실이니까 얘기하지. 안 그러면 나 명예훼손 진즉 고소 당했지.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회사 이름 들먹여 가면서 내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걔들이 왜 나를 고소 안 하겠냐면 진실게임하면 사실이거든. 그죠? 사실을 얘기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얘기했을 때는 명예훼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허위사실을 얘기하면 명예훼손 내가 당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경찰관은 되게 신나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내년에는 이 수사가 끝나면 반드시 논문을 써서 경찰대학에 발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먼저 왜 논문 안 쓰십니까? 그래서 안 쓴다. 귀찮아서. 그렇게 떠들고 다녀도 조합원들이 안 먹어주는데 논문을 써서 뭐 하겠나. 자기들한테 고치라고 해도 안 하는데. 알려줘도 진실을 알려줘도 가만히 용서하고 있는데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몰랐을 때는 참 편합니다. 근데 알고 나면 너무너무 실망스러워. 아,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돼서 우리 분양가가 1950만 원씩이나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하면 나는 열심히 벌어서 훨씬 낮은 금액을 분양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된다고 느끼면 화가 안 납니까? 화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시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정보통신공사업도 통신공사 철거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을 하지 않으면 통신공사 못해요. 없잖아요. 제가 조회해서 붙여놨잖아요. 이게 정보통신공사업 협회 가면 있어요. 그 등록 명단이. 근데 이 회사는 아니라 전문거소로 가봤더니 수도관 공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장하고 그다음에 철거 회사네요. 결국엔. 그런데 이걸 했다? 말이 안 돼요. 할 수 있는 면허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이렇게 용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작물 철거는 그래서 조만간 수사의 선례를 좀 남길 수 있게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굉장히 거기 경찰과 제가 수시로 가서 도와주니까요. 그저께 갔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통신공사도 다 뭐 LG텔레콤 같은 경우는 우리 고유번호가 있어요. 다 우리가 했다고요. 그 선마다 무슨 고유번호가 있대요. 뭐 그런 얘기까지 해주고 갔더라고요. 들은 대부분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통신선도 진술하고 갔다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한단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리고 이 업체들은 면허도 없어서 할 수 없고 그런데 이런 벌건 거짓말이 통한다는 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짜다 보니까요. 일정한 룰을 보여야 되잖아요. 진짜 같으면 자 조합원이 한 예를 들어 10,000평이다 그러면 대강 금액이 얼마, 뭐 20,000평일 때는 얼마, 30,000평 대충 이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진짜 공사 같은 조합별로 천차만별이에요. 조합별로. 왜? 가짜기 때문에 그냥 상상 속에 쓰면 되니까.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조합장 하기 여러분들은 뭐 28억이라는 돈을 일시에 벌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조합장 하면 이렇게 28억이 필요하면 28억짜리 계약서 한 장이면 됩니다. OS가 다 찍어다 줄 거니까. 저희의 용역 계약 중에 또 한 가지를 보니까 성면 해체 철거 비용이 있더라고요. 폐기물 비용이라고. 근데 이 금액도 굉장히 상당해서 이 부분도 좀 알고 싶어요. 네. 첫째는 뭐냐면요. 성면 해체를 하려고 하면 우선은 성면을 산정 예정량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전에 성면 조사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사 당시에 아리까리하고 직접 뭐 이렇게 정확한 물량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보면 이게 성면이겠다 아니겠다 알아요. 가서 보면 한 번만 둘러보면. 그래서 성면 지도를 그린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는 이 집을 그려놓고 대충 간단하게 도면 그려 여기는 천정 뭐 화장실 부분에 성면이 들어있다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놓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도면을 간단히 그리고 그걸 성면 지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보면 한 바퀴 삥 돌면 여기에 성면 매장량은 아니고 성면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 건물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나와요. 1% 이하면 구분하지 않고 배출하면 됩니다. 그냥. 그런데 1%가 넘으면 구분 배출해야 돼요. 성면은 성면대로 따로 지정 폐기물이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날 따로따로 철거를 할 수 있는 면허도 달라요. 그런데 자 성면 조사를 2월 6일 날 조사 계약을 했어요. 하루 만에 성면 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2월 7일 날 성면 철거 계약을 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묻지마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양은 얼마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 신밖에 모르죠. 그런데 내가 무슨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철거 면적이 1,000평이냐 2,000평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철거량을 알아서 18억씩이나 계약을 하지? 19억 7,400? 부가세 포함? 부가세 별도? 20억 상당이에요. 제가 옛날에 안타깝게도 그 조합 다 망했습니다. 이거 다 끝나버렸고 조합원들이 저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길 7구역 조합에 가서 했더니 성면을 17억에 흑인 계약했어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 18억 7천이었죠. 근데 제가 조합원들 데리고 와서 영등포구청 가서 청소과에 가서 자 성면 산출량 내놔 했더니 그때 내 기억에는 152톤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면이 25톤 트럭에다가 이렇게 그 호로 씌워서 덮개 덮어서 그런 차량으로 운반하거든요. 되게. 자 25톤 트럭 6대죠. 그죠? 트럭을 새로 사서 25톤 트럭에다가 6대 나눠 실으면 150톤 실을 거 아닙니까? 그죠? 트럭을 1억 5천 주고 샀다고 치고 지금은 좀 더 올라서 한 2억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벌써 몇 년 전이니까 그 당시 제가 매번 했던 설명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트럭 한 대를 25톤 트럭을 사서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도 많아. 25톤 트럭 하나 뭐 어디 지받아든지 해서 운송하고 해서. 그런데 새 차를 사서 성면을 싣고 가서 차체 묻어버리면 9억 정도 들어갈 것 같다. 두 번 다 쓰지 말고 차 쓰지 말고. 그런데 어떻게 17억이냐라고 했는데 152톤 나왔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몇 톤 나오는지도 모르죠. 자, 얼마나 부풀려져, 이건 가짜는 아니에요. 적정한 공사비가 책정이 됐느냐라는 문제. 나중에 이제 그건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반했고 무슨 죄가 된다면 왜 죄가 되고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지도 제가 마지막에는 말씀드릴게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묻지마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성면이 얼마가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은 19억씩이나 주었으니 기가 막히죠. 우리 지난번에 학동사고에 광주에 붕괴사고 났을 때 언론 보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도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없는데 20몇 억인가 계약을 했죠. 성면을. 근데 실제 하도급 받은 사람은 얼마에 받았다? 뭐 3억인가 뭐 이렇게 받은 거로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가만 앉아서 10몇 억을 그냥 먹은 거예요. 나는 조합하고 계약했다는 이유로 돈 벌기가 이렇게 쉬워요. 밑에서 하도급하고 그 차익만큼을 제가 2014년도에 서울 서부지검에다가 제보했을 때 왕십리도 거기도 그랬었어요. 예당초 철거 성명했던 업체가 있어요. 근데 인마가 성면 철거 면허도 없는 철거 업체가 해갖고 지는 성면 철거가 없으니까 계약을 했는데 철거 면허 일반 철거 면허가 있어. 계약을 했는데 실제 성면 철거했던 놈한테는 아주 낮은 금액이 줬어요. 자기는 가만 앉아 차익을 먹은 거죠. 광주 학동사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장 한 명만 알면 이렇게 좋은 행운이 있어요. 계약을 따서 묻지마 계약으로 따서 밑에 실제 할 놈한테는 정확하게 주죠. 야 여기 얼마 나오냐. 왜? 조사 보고서가 있으니까 조사자가. 그런데 더 웃긴 건 그게 그렇고요. 그 뒤에 가면 조사가 또 있어요. 하루 먼저 계약을 했잖아요. 하루 만에 조사를 어떻게 끝내요? 그죠? 집별마다 한 번씩은 돌아봐야 되는데 이 조사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것도 제가 묻지마 계약이라고 했는데 5억 4,600인데 이렇게 조사비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 한 명이 조사자들 인터넷에 광고로 해놓은 걸 보면 조사자는 말 그대로 사람이 인건비에 가서 삥 둘러보고 조사하는 거니까 조사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뭐 어떤 데는 18만 원 한 명이 어떤 데는 30만 원 이렇게 해놨으니까 만약에 18만 원에 한다면 제가 여기 5억이라는 이 돈은 3,033명이 연인원 필요하고 30만 원 냈다면 그래도 1,820명이 필요했다. 1,820명이 그러면 하루에 한 집 보면 여러분 1,800채 안 되죠? 조합원 수가. 네. 30만 원 줬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이것 또한 묻지마 계약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가보시면 참 놀라운 게요. 성면 조사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해임에 선고하시면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를 부풀려 먹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거기 보면 조사자가 누구고 며칠간 근무했는지가 정확히 나와요. 불과 며칠 안 돼요. 말 그대로. 여러분 조합원 세대가 전체 몇 세대죠? 1468명. 1400 이렇게. 글쎄요. 그게 뭐 한 달 걸렸을까? 한 두 놈이 한다 그래서 한 달 걸렸을까? 자, 만약에 두 명이 한 달 했다고 칩시다. 두 명이 한 달 동안 씩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거 조사 좀 했는데 5억 4천이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냥 견딜만 하세요? 모든 게 이런 식으로 다 묻지마 계약. 이게 용역의 기초가 되는 물량, 여기 같으면 인원, 예상 조사 기간. 왜냐하면 집이 몇 채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몇 개월 정도를 조사할 수 있다. 다 우리가 충분히 정상적인 계약에서는 경쟁 입찰을 시키면 다 그렇게 올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2명의 조사자를 한 달 동안을 갖고 집어넣은 놈도 있을 거고, 뭐 한 명이 20일 한다고 넣는 놈도 있을 거고, 뭐 3명이서 15일 한다고 넣는 놈도 있을 거고, 그걸 보고 적당히, 그러나 양을 보고 자기들이 계산할 거 아닙니까? 올바른 계약이라면. 그래서 했더라면 이렇게 부풀려질 수가 없죠. 굉장히 높은 금액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30만 원씩 줬다 하더라도 일일 대가를 1820명이면 하루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하루에 한다면 하루에 한 사람이 한 집만 보면 되는. 근데 그 집 그거 보는 게 뭐가 힘들어요. 딱 보면 알죠. 성면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런 계약을 여러분들이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조합이 범죄 용역 계약도 맺어져 있는데
주로 범죄 용역이 뭘 하는 건가요? 범죄 예방이겠죠. 범죄 용역하면 여러분한테 네. 범죄하라고 돈 주는 거예요. 범죄 예방이라는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 역사를 얘기하자면 제 카페를 보시는 분들 할 텐데 초창기에 철거 업체들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 오면 나쁜 놈들이 뭐 외부 불순 세력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조합장님 총회 같은 거 하면 조합원들이 떠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병 경호해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마치 범죄 집단 취급하면서 철거 계약서에 범죄 예방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부산에서 덕포동 김길태 사건, 여중생 살해 사건이 딱 터집니다. 근데 덕포동이 재개발 구역인 거예요. 사상군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뭐 김길태 사건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김길태가 길거리에 태어나서 길태다 무슨 이게 그 왜 주워온 아들이다 뭐 그래서 어린 시절이 뭐 불우했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을 때 우리 모 기자가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가로등이 많이 꺼져 있고 이사를 가면서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 여중생이 김길태로부터 그리고 본 사람도 없고 밤이 어두우니까 이사 가버리면 창문에서 새어나온 불빛도 있고 한데 이사 가는 데는 아주 껌껌하고 더구나 가로등도 꺼져 있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니라 길태가 뭐 길거리 태권하고 문제가 아니라 재개발 구역에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으니 재개발 구역의 범죄 예방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사상구의 국회의원인 우리 장재원이 하고 서울에서는 조그만 박근혜 따라다니기 싫어하는 우리 전여욱 의원이 그때 18대 국회 때 도시정법 개정안을 내요. 그런데 전여욱 의원이 낸 안건 중에 민간업체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으로 무슨 순찰을 하게 하자 이런 내용이 36조의 2에 있었어요. 그런데 심사를 하잖아요. 법률안 심사할 때 전문위원들이 의견을 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범죄 예방은 경찰관의 업무로 딱 한정이 돼 있다. 그래서 민간업체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대신에 조합이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면 구청이 경찰관에게 순찰이나 이런 걸 요청해라. 그래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자,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하고 범죄 예방의 초소의 설치 및 관리 또는 그 외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게끔 하자라고 해서 법률 개정안이 그것은 반영을 하고 전여욱 의원안이 민간업체라고 한 것은 이건 부적절하다 해서 폐기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 민간업체가 범죄 예방을 해야 한다는 거야. 아니 폐기됐다니까 초안에 있었는데 나는 철거업체들이 하는 짓거리가요. 야 이놈들이 그 무식한 놈들인 줄 알았는데 난 이렇게 머리가 좋고 유연성 있는 놈들인 줄 처음 알았어. 그때부터 얘들이 조합에 가서 이건 법에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에요. 법률에도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경찰관이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정비구역 내에 우범지역 단속해라라고 하고 공가관리도 철저히 해라. 빈집이 생기기 시작하면 범죄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은신하고 있다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청소년들이 거기 들어가서 가스를 마시기도 하고 본드를 흡입하기도 하고 하니 공가에 그런 불순 세력이 침입하지 않도록 수시로 공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라라는 지시들이 떨어집니다. 경찰청에서는. 왜? 법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시장군수는 요청하라라고 이왕이면 요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이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 내줬으니 건축허가는 아니 곧 이사 가는 사람이 생겨날 거다. 그럼 그 지역을 좀 집중 순찰해 주세요.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의 권능이 뭐예요? 그렇죠? 소방, 치안 이런 거는 국가의 고유 사무란 말입니다. 그죠? 국방 이런 거. 우리나라 사설군대 없잖아요. 사설 소방서 없고 무용 소방대는 있죠.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 도와주는 거. 자율 방법도 있어요. 봉사 차원에서. 그렇지 그걸 돈 받고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자, 뭐 세콤 이런 거는 보안 장비를 팔아먹는 회사고 보안 장비를 팔고 신고 대신 해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문제가 터지면. 그런 건데 경찰관이 법률상 하게 돼 있는데 자기들이 한다는 거야. 근데 조합에서는 법률은 뭐라고 해? CCTV하고 가로등은 조합이 그 사업시행 계획서에다가 증설해라.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해라라는 건 조합의 의무야. 근데 순찰하라는 건 조합에다 순찰하라고 할 수가 없죠. 경찰 놔두고 왜 저기 하라 그래요. 자, 연평도가 북한에 포격을 당했으니 연평도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무장해라. 아니면 군인을 만들어서 니들 돈 내고 알아서 군인 더 배치해라. 우리 국가는 이거밖에 못 주니까. 이렇게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여러분한테는 범죄 예방 업체를 선정해서 해라. 우리 경찰 니들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자 거기 사는 사람은 그렇다고 쳐. 사놓고 거기 안 사는 조합원은 내가 왜 우리 세입자를 지켜야 되는데 법률상 의무가 있어요?
투자자들 많잖아요. 조합원 중에. 자, 112 신고는 안 하다. 범죄 예방 업체 전화번호 아세요? 아니요. 아니, 계약을 했으면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범죄로부터. 난 저녁에 무서우니까 지금부터는 날마다. 왜요? 저기 하나 하면, 근데 이게 13억 8,600이에요. 건호 ENC, 정상 SNS. 근데 CCTV는 조합이 다르라고는 돼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CCTV 공사도 자기들이 한대요. 두 군데, 아까 정보통신공사업 협회에 조회해 봤더니 두 군데가 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어요. CCTV를 설치하거나 관리를 하려면 그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계약은 법률상 처벌이 받습니다. 법률상 무효예요, 유효예요?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예요. 자, 여러분이 변호사 자격이 없어. 근데 너가 소송해달래. 법률 지식은 좀 있다고 쳐. 소송 위임 받으면 그 계약이 무효예요, 유효해요? 무효. 변호사법 위반이잖아요. 네.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CCTV 공사를 할 줄 알아. 근데 대한민국은 할 줄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면허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 줄 안다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법률 지식이 있어.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내가 변론을 하고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법정에 들여버리지도 않죠? 똑같아요. 그러면 그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무효예요. 오히려 처벌받아야 되는 계약인 거죠. 근데 여러분은 여기를 13억 8천. 그런데 최근에 제가 뭐 경찰서가 이거 수사 제가 도와줘서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조합 비리 하나를 세트를. 그 중에 범죄방 거기라고 없겠어요? 그 경찰관이 그거는 아주 수사를 잘하고 있어요. 아, 이거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계약도 합니까? 경찰의 자존심을 가릅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이 업체가 내가 했다고 가져갔는데 정작 그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은 이걸 수사를 안 한다. 얼마나 골 때리는 일이겠냐. 아, 제가 수사하랍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정보통신공사 면허 없단다. 아, 그것도 그거이지만 이거 간단합니다. 오히려 방법을 자기가 나한테 제시해. 그리고 엊그저께 가니까 아, 이거 조사 다 끝냈습니다. 파출소장 불러다가요. 관할 파출소장 업무입니다. 이거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래서 제가 파출소장 참고인으로 진술 다 받아놨습니다. 왜 내가 한 거를 저것들이 했다 하느냐. 순찰 업무 이런 거. 불필요한 짓을 한 거잖아요. 자, 불필요한 법률상 의무 없거나 불필요한 일을 해서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는 건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짓는 죄를 배임죄 그러잖아요. 저 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이익을 주고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매번 이거 할 때마다 오늘 또 뭐 누구한테 그 설명을 하고 왔는데 어떤 뭐 대학교 총장님한테 어디 재개발 지역 가능한 지역에 뭐 땅을 굉장히 재단이 크게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은 그런 얘기 설명하면서 했는데 자 소방서에 우리가 부르면 언제부터 나도 낭설이 있어요. 무슨 돈이 많이 든다. 누가 만드는 얘기인지 공짜잖아요. 우리 평소에 세금 내는 걸로 소방서 운영되는데 무슨 불 끌 때 돈 주나요? 그런데 소방차가 와서 좋은 장비로 불을 끄고 있다고 쳐요. 근데 어떤 놈이 밖에서 다 물을 몇 번 갖고 와서 끼얹으면서 소방서는 정작 돈을 안 받았는데 경찰은 돈을 안 받고 하는데 국가의 기능이라서. 그런데 어떤 놈이 아 내가 그때 불 끄는 거 도와줬으니까 나한테 돈 줘. 얼마? 13억 8,600조 이러면 여러분 주시겠어요? 이 꼴하고 뭐가 달라요? 오히려 그놈이 그 짓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방해가 됐을 수 있어요. 오히려 소화하는데 발에 걸리적거리고 장비도 시원찮고 자 경찰이 범죄 예방을 하는데 민간업체가 범죄 예방할 수 있냐고요? 예방을 어떻게 해요 민간업체가? 그리고 국가도 이제는 휴전선도 사람이 지켜요? CCTV가 지켜요? 백령도 해안선 누가 지켜요? 군인이 지켜요? 잠 안 자고? 열화상 카메라가 지켜요. 자 CCTV 다르라는 얘기는 그들이 움직임 포착하고 밤새 CCTV는 좋은 일이 없다고요. 전기만 주면 사람은 졸지만 누가 순찰하면서 범죄 방하는 그 시절은 지났어요. 휴전선은 누가 순찰해 그 155마일을 옛날에는 했죠. 그러나 카메라가 있지만 그래도 뭐 한 번은 하긴 하겠죠. 그러나 범죄를 진짜 하려면 그놈이 지나가는 시간만 피하면 되겠죠. 근데 그 시간도 못 피하는 게 CCTV가 24시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순찰한다? CCTV는 뭐고? 여기 안 사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내가 왜 우리 세입자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국가는 뭐 하고 있는데? 한 명 한 명으로 돌아가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고. 내가 이걸 왜 내지? 국가가 못 믿으니까? 제가 맨날 대중 모아놓고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국가가 그렇게 못 믿어서 총도 사서 군대 보내지 그러면 아들 왜 그냥 보냈어요? 외국제 좀 총 사서 보내지. 이게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치안이 가장 완벽한 나라는 대한민국 맞아요. 그거는. 강력본 근거리 가장 뛰어난 나라 맞아요. 물론 뭐 지문 등록해놓고 주민등록번호 있는데 못 잡으면 더 이상하죠. CCTV가 그렇게 발달돼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완벽한 나라라고. 근데 그런 나라에서
이런 게 별도로 필요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얘가 CCTV를 설치한다고요? 아니, 못해요. 불렀더니 업체가 뭐라 하냐.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못하니까 업체에다 시켰다 이런데요. 자, 내가 변호사 계약을 했어요. 아, 나 변호사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일부 돈 주고 너한테 1,000만 원 받아도 내가 300만 원 주고 변호사 선임했어요. 이러면 내가 죄가 안 돼요?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아, 면허 있는 업체에다 시켰다는데.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못하니까 시키지. 면허 있는 업체 아니면 못해.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수임 계약을 해서 변호사한테 시켰다. 그러면 이 사람 죄 안 되냐고. 그래서 그 죄가 되는 거죠. 그죠? 거봐, 네가 할 수 없는 걸 왜 네가 계약해서 그러면 그대로 300 받아 300 주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는 가만 앉아 700 먹고 변호사한테 300밖에 안 주고 이래서 문제가 되겠죠. 그죠? CCTV 공사하는데 얼마 들어갔겠어요? 2천만 원 들어갔다 해봅시다. 근데 왜 13억 8천에 가져가냐라는 거죠. 그죠? CCTV 그거 얼마 안 들어요. 왜 내가 얘기하냐면 나한테 CCTV 가격을 옛날에는 제가 쏙 끼고 있었죠. 생각보다 많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왕십리 1구역이 2구역, 3구역은 다 헤쳐먹었는데 1구역은 말 그대로 CCTV 공사만 했어요. 안양에 있는 뭐 통신공사업체 데려다 1,200만 원인가 들었어요. 다른 데 몇 억씩 했는데. 자, 여러분도 CCTV만 했더라면 CCTV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얘가 중간에 끼어서 뻥튀기 했느냐는 거죠. 그리고 CCTV는 없는 것만 추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들이 CCTV를 설치해놓고 CCTV를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경찰서에 갖다 놔야 돼요. 근데 자기들이 보고 있으면 오히려 범죄가 예방되는 게 방해되는 거죠. 경찰이 봐야 될 CCTV 관제 화면을 왜 민간업체가 보고 있으면 우리가 지킬 계획으로 휴전선에 민간업체가 들어가 있다 해봐요. 이게 장비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방명이 들고 지키겠다 휴전선?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팔린 일들을 여러분은 당했고 그것을 어느 OS가 와서 여러분한테 이건 잘못된 계약입니다. 이거 반대하십시오. 얘기한 적 없죠. OS들이 그렇게 다 찬성해야 되고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이런 계약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다 찍어줬을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맺은 계약 중에 또 하나가 전입세대 열람하거나 실사 조사하는 비용이 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왜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3억 5천이면 이 분야에서는 되게 세요. 근데 이것도 불필요한 계약인데 여러분이 전입세대 열람은 그 일반 업체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합에서 공익사업법에 근거해서 구청에다 하면 전입세대를 열람해줘요. 뽑아줘요. 출력을 해서 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재개발이기 때문에 지구지정 될 때부터 사업시행 종료 시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이주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저 임대주택도 주든지 뭐 주거 이전비 뭐 이런 거 줘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를 조사는 해야 되는데 간혹 무단 전입자가 있을 수 있죠. 전출은 돼 있는 전입은 돼 있는 사람이 안 살아. 이러면 이거는 무단 전출해 버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조사는 안 되죠. 공부상으로만 살아있지 실제로는 안 살잖아요. 그런가 하면 살고는 있는데 전입신고를 안 하고 뭐 거의 없지만 요즘은. 왜냐하면 세입자 보호 때문에 전세보증금 뭐 이런 거 보호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확정일자 받고 하잖아요. 거의 없는데 간혹 한두 개 이게 무단 전출자가 무단 전입자는 거의 없고 전출자 같은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첫째는 공부를 갖고 오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빨라요. 여러분 집주인한테 물어보면 제일 빨라. 조합에서 자료 보내주고 이 사람 실제로 혹시나 홍순정 씨 세대 이 사람이 등록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맞나요? 전세입자잖아. 아니면 뭐 맞나요라고 하면 맞다. 그 사람은 내가 전세 준 사람이다. 아니면 내 동거인이다. 뭐 이렇게 확인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외부 업체를 시키면 일이 원만하게 될까요? 외부 업체가 와서 거기 이 사람 살아요라고 실사니까 실사 업무니까. 근데 그거 한 바퀴 도는데 3억 5천이라는 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할 필요가 없어. 전화 한 통화로 다 해결돼. 주인한테 통화해보면 돼. 조합원한테. 조합에서. 그죠? 네. 근데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물어보면 여러분 답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조합이 아닌데 물어보면. 안 해요. 이게 뭐지? 개인정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세입자 누구예요? 그러면 당신 뭐예요? 이게 혹시나 보이스피싱인가? 왜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지? 내가 누구한테 세준 거. 근데 조합에서 물어보면 답변해야지. 여기가 전입일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맞나요? 라고 하면. 근데 그 보호 대상이 아닌 세입자는 파악할 필요도 없고요. 따지고 보면. 나중에 이사를 안 가면 그때 이제 명도소송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죠. 근데 기본 자료는 자기가 구청에서 공짜로 받는다고요.
근데 이거를 파악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맞는지를 파악하는데 3억 5천이라는 돈이 들어갔나 이렇게 많이 쓰는 걸 처음 봤거든요. 이 불필요한 것, 이것은 어느 조합이나 하는 계약은 아니에요. 만약에 제 뭐 정확히는 않지만 한 10개 조합 있다고 한 2개 조합 정도에서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특이한. 진짜 필요한 거라면 다 전 조합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서 조합마다 여기는 10개를 헤쳐먹고 여기는 8개밖에 안 헤쳐먹고 여기는 15개를 헤쳐먹고 다 좀 차이가 있어요. 수준이. 근데 이것은 그 중에서도 흔하게 하는 건 아닌데 하면 불과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근데 그것도 불필요한 거라니까요. 조합에서 조합원한테 전화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 전화 한 번 돌리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공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장부하고 구청의 그하고 실제하고가 맞는지만 한 번만 확인하면 될 일 아니냐고요. 그러지 누가 돌아다니면서 일반 업체가 나 세입자 조사 업체입니다라고 들어오면 실제로 본인들이 세입자 조사 당해보셨어요? 이 업체한테? 2018년 2월 6일 날 나갔으면 지금 2021년이요. 여러분 스스로가 걔들 세입자 조사 한 거 맞아요 라고 피부로 느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조합원이니까 못 봤죠? 네. 일하는 거. 3억 5천이나 쓴 일이 티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몇 명이 며칠 동안 했길래 3억 5천이 들어갈까요? 그거 하는데. 저 같으면 전화 한 통화로 끝난다고요. 굳이 전화가 안 되는 집 같으면 가보면 되겠죠. 거기만 골라서. 조합이 전수조사하는데 조합이 그런 거 하려고 있는 건지 뭐 하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2주 명도 용역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하고 일반 법인이 같이 체결을 했더라고요. 혹시 이쪽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없나요? 제가 이주 관리는 여러분 해임 발의제다 그래서 썼는데 이주 관리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이사 가느냐 마느냐 여러분한테도 여러분 아직 지금 이주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예. 하게 되면 어떤 놈이 와서 이주할 때는 아까 수도사업소에 전화하세요. 뭐 가스사업소에 전화하세요. 몇 군데 전화번호를 안내해줘요. 이주 안내문을 보내줘요.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전화하면 수도사업소에 계량기 체크하고 마지막 고지서 발부하고 한전도 마찬가지, 가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그 영수증을 정화조 푸고 그래서 그 영수증을 갖다 줘야 이사비를 줘요. 조합에서. 그거 안내하는 게 이주 관리인데 옛날에는 왜 이놈들이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이사 가실 거예요.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이 이사비를 받잖아요. 이게 그 이사비가 아니라 뭐예요? 그 이주비 받을 때 가서 나는 언제쯤 갈 겁니다. 그때 저 은행에서 오고 법무사도 오고 은행 사람 오고 해갖고 거기서 다 체크해요. 그러면 거기서 물어봐도 돼. 언제쯤 이사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사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대부분. 이사비를 받아야 될까? 이주비를 뭐 40%까지인가 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입자도 내보낼 사람은 세입자 준 사람 내보내고 그 돈으로 뭐 해야 되니까 저절로 다 한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주 관리라는 것을 철거 계약서에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철거 업체는 왜 이걸 할 수밖에 없냐? 자기 장비를 갖고 있질 않아요. 철거 업체들이. 포크레인을 불러서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크레인 가지는 업자가 있는데 나만 보고 포크레인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미리 해놔야 돼. 지금 90%가 이사 갔는데 나머지 10% 남았는데 조사해 보니까 맨 마지막에 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12월 15일 날 간다더라. 계약서 보니까 다 해놨더라. 그러면 16일부터는 철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6일 날 장비를 맞춰야겠죠. 예약을 해놔야 그때 다른 데 안 가고 그 장비가 오겠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이주 관리를 그런 그 통계 언제 가고 뭐하고를 철거업체가 하고 있어요. 지 철거를 하면 날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현황을 걸 수시로 파악을 해요. 철거업체가 전화해서. 그리고 알아. 조합에서는 이사 가는 날 이주비를 받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누가 갖고 안 가고를 조합에서도 다 알아요. 저절로. 외주를 줄 일이 아니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돈이 나갔는데 법무사 사무실에 물어봐도 알아. 왜? 거기서도 등기하느라고 설정 등기 하니까 이주비 받아가면 다 거기서 관리하고. 관리하는 놈이 한두 놈이 아니에요. 이걸 따로 영역을 준다? 이게 뭐라고 줘요, 이거를? 자, 철거를 시공사도 하도급 준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놈도 지가 장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딴 데서 장비를 맞추고 예약을 해야 되니까 얘도 파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파악하는 놈이 한두 놈이 아니에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데 더 중요한 거가 이주 관리하고 명도 소송을 해야 돼. 명도 소송이 얼마나 재밌냐. 명도 소송은 세대당 140만 원, 수용 재결은 세대당 200만 원, 이주 관리는 제곱미터당 1,500원. 이주 관리가 도대체 그런 업무인데 제곱미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땅바닥? 건물? 이 제곱미터가 뭐예요? 땅 면적당 1,500원? 가로 세로 1m에 1,500원 받는다? 이주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지? 학교가 하나 있다 칩시다. 빈 땅이잖아. 그거 이주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학교 운동장 넓다는 땅이 있어. 이거 왜 용역비에 들어가지? 아니 땅에서 뭐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혹시 땅에다 뿌리 내리고 사시나요? 그러면 땅 면적이 기준이 돼야 되겠잖아요. 이주관리가. 그죠?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용역비 산정의 근거가 이주를 언제 가고 안 가고 이주를 말 그대로 관리하는 업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또 왜 필요가 없냐? 일괄명도를 한대요. 세대당 이렇게 해놨잖아. 법무법인 조은이 일괄명도를 해버리면 가장 누가 이사 가고 안 가고가 이 법무법인에서도 나오겠잖아요. 그죠? 소송을 100%를 해버리니 그럼 여러분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일괄명도가 얼마나 엉터리 계약인지. 여러분 이사 가실 때 버티실 거예요? 갈 생각이죠. 네. 일괄명도를 했다는 얘기는 내가 내 거 소송비를 내고 와야 돼. 나는 갈 건데 이사를 갈 건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 일괄명도라면요. 조합장 개똥이가 개인 개똥이한테 소송을 합니다. 지꺼도 지가 소송을 해요. 누구 좋으라고? 법무법인 좋으라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배임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돼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사셨어요? 내가 내 거 소송비 왜 내고 오지? 나 이사 갈 건데. 소송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비유는 안 좋습니다만 이혼을 하는 것도 합의 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하면 끝나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이 이혼하자 한 사람 같이 살고 싶다 그러면 소송을 해야 돼. 이견이 있었을 때 소송을 하는 거예요. 자, 이사를 가세요. 근데 안 가. 그랬을 때 소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안 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합 이사를 가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2주 기간은 3개월 주고요. 이따 이 짓을 많이 해요. 자, 이 이사 첫 달에 이사 가면 1,500 다 줄게요. 두 번째 달에 가면 500 깎아서 1,000만 원 드릴게요. 세 번째 달에 가면 500만 원 드릴게요. 그래 놓고는 세 달 이내 안 간 사람은 이사비 없습니다. 그래 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돈 깎이기 싫어서 될 수 있으면 첫 달에 가려고 하죠. 그런 수단도 써요. 실제로 각 조합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일괄명도를 한다? 왜 내가 내 거 소송비를 내야 되냐고.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이따위로 써버리면 여러분의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내 거 소송비 냈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주관리는 또 따로 있어? 이주관리연립이 한두 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소송을 다 제기를 했는데 이게 법무법인은 엄청나게 먹고 살기 편한 게요. 결과는 다 취야. 왜요? 아, 소장 받기 전에 다 가버리고 없어. 그래서 빨리 집어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돈을 못 받으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재개발조합이라고요. 이게 용서가 되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용서가 되시느냔 말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해임으로 끝낼 일입니까? 자, 거꾸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손실을 끼친 자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아, 그냥 조합장만 하지 마세요 하고 우리 이 다음에 같이 살아요 이렇게 하시려나요? 아니요. 업무상 반드시 배임 응징해야 됩니다. 네. 물어내는 거는 근데 그들의 재산이 몇 푼이나 돼야지. 이사들, 조합장들 다 털어도 지금 이거 집 한 채 그 몇 푼이나 가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끼친 손해들만 제가 나열해 준 것만 해도 그들 재산 다 팔아서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아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조합인 거 맞습니다. 어떻게 일괄명도를 할 생각을 합니까? 네.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내 거 소송비 내가 내고 가는 거예요. 참 황당하죠. 우리 세입자들 거 무조건 내가 돈 내는 거예요. 세입자도 보호받지 못하는 놈은 일찌감치 나가요. 어차피 길게 살아봐요. 뭐예요? 막 이사 가는데 어수선하고 특히 자녀 키우고 하면 얼마나 어수선해요. 미리 가버리지. 오래 버틴다고 뭐가 할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차분하게 저기로 가서 살아야지. 그런데 일괄명도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부득이하게 소송은 100명이면 100명의 마음이 같지 않으니까 뭐 늦게 가거나 하는 사람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서 그리고 이기지를 못하니까 끝까지 가면 왜 여러분이 끝까지 안 가냐면 괜히 끝까지 갔다가 이 소송 패소할 거 뻔하지 않습니까? 명도소송하면. 그럼 소송비 물어내야 되니까 절대 끝까지 안 가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 소송 당한 사람이 못 이기거든요. 왜냐하면 관리처분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종전재산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어요. 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명도소송하면 내가 패소야. 조합원이면. 세입자도 마찬가지. 그런데 내가 거기서 왜 버텨요? 버텼다가 소송비 물어주려고? 자진해서 가버리면 소송비는 안 무는데 그쪽 변호사 비용 물어줄 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괄명도로 한다? 돈은 뭐 그렇게 버는 참 거기 멋지게 버네. 상대방이 부럽네. 창조 경제인데요. 창조 경제. 예. 저희가 맺은 국공유지 무상 양도 업무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그 부분도 저기를 했는데요. 자, 아까 제가 범죄 예방은 경찰이 했는데 민간업체가 경찰 하게 돼 있는데 자기가 했다고 돈을 가져간다. 근데 여러분은 범죄 예방 업체 전화번호 몰라요. 급하면 범죄 예방 업체 전화하시겠어요? 112 전화하시겠어요? 누가 따라온다. 스토커가. 여자분들 계시니까. 112로 전화할래요? 아니면 우리 범죄 예방 업체에 전화할래요? 112요. 신뢰도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경찰 못 믿으면 누구 믿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요. 국공이 그것은 경찰을 농락해서 경찰이 일했는데 민간업체가 했다고 돈을 받아가 농락하는 행위고 행정기관을 농락하는 행위가 이거예요. 자, 98조 1항은 시장군수는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하고자 할 때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98조 1항이에요. 이 항은 이 경우에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그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고향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죠? 관리청은 뭐예요? 국방부 땅이면 국방부 장관. 법무부 땅이 있다면 법무부 장관. 그런데 여러분이 무상양도 협의는 하지만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기부 체납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국공유지, 그러니까 그 기반시설은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고유재산은 물론 돈을 받고 팔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간사로 쓰던 거다. 그럼 그 부서의 고유재산이에요. 그런데 그건 돈 주고 사와야 돼. 그러나 원래 도로로 쓰던 땅이다. 옛날. 근데 내가 거기는 용도가 폐지돼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는 도로를 이쪽으로 내서 줘야 된다. 그쪽이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내가 1,000억어치 주면 기존의 것도 1,000억까지는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게 사업시행 인가 때 결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은 사업시행 인가가 언제 났어요? 저희 7월 달에 났어요. 2018년? 아니 2021년. 2021년. 자, 이것을 사업시행 계획서에다 자료를 넣었는데 아까 이 업무는 공무원이 한다고요. 관리청 공무원과 제가 해요. 그리고 국유지를 대신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캠코라는 데서 해요. 대신에. 각 부서에다 저기는 하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럴 때는. 그런데 우리가 사와야 되는 게 있거나 그러면.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했대요. 이 업체가 현준 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가 1억 3천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행정기관이 하는 업무를 민간업체가 했다라고 해서 용역비를 받아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그 주체가 법률에 주어가 시장군수예요.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그런데 이 업체는 거기에 협의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제 카페에다는 실제로 무상양도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자산관리공사에다 물어봐서 없습니다. 민간업체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무자격자라고 우리는 그들과 협의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제가 여러 개를 올려놨어요. 여러분도 자산관리공사에 하면 아예 고정 문구에 똑같아요. 누가 질문하나 똑같은 내가 일부러 그걸 많이 만들어서 조합원들한테 질의하세요. 그걸 받아내세요라고 하거든요. 이게 1억 3천이니까 뭐 금액은 몇 푼 안 됩니다만은 가짜는 가짜일 뿐이지 몇 푼 안 되는 게 가짜다 보니까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무상양도액의 0.8% 달라는 놈 아까 이런 식으로 고정으로 1억 3천 달라는 놈 제가 제일 많이 받아가는 놈 13%까지 봤어요. 그러면 500억이다 그러면
50에다 3%, 5, 35, 65억까지 가. 근데 굉장히 그거 우리 가재부 사구역이 그랬어요. 무상양도 받은 금액이 자기들이 유상으로 준 게 아니 무상으로 준 게 뭐냐면 한 2,200억 대요. 근데 저쪽에서 무상으로 준 게 그 반 정도인 1,100억 정도예요. 근데 그거를 뭐 업체가 내가 그것을 받아온 거다. 아니 법률대로 무상으로 준 건데 내 거가 준 것이 2,200억이니까. 그런데 내가 1,100억을 무상으로 받아왔고 내 성과급으로 10% 주라. 101억을 주라. 그래서 그걸 받아가려다가 경찰관이 그게 뭔지 몰라서 소환하니까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아는 줄 알고. 제 범죄가 들킨 줄 알고. 요즘에는 얼마나 재밌게 하냐. 이 짓거리를 하느라고 미리 소송을 해요. 법원을 속이는 거예요. 판결로 받아가면 괜찮을 줄 알고. 법원은 모르니까 판결해줘요. 누가 한지를 모르니까 사실관계를 소송이라는 것은 내가 짜고 치면 얼마든지 짜고 치는 거예요. 원고 피고가. 돈 낼 놈은 여러분들이니까. 요즘에는 그런 수법을 써요. 소송 사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게 바로 행정기관이 공무원이 하는 일을 내가 했으니까 돈 줘라고 용역비를 나한테 줘라고 하는 여기는 진짜 이런 일들이 존재한다는 게요. 그때 2018년에 제가 서울북부지검이 건설비리 중점수사청으로 지정받았을 때 이제 검사들 교육을 했는데 그때 나중에 이제 제가 모 검사가 저한테 전화 와서 이거 사실이 되고 사실이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답은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공무원이 한 짓거리를 민간에서 했다고 이렇게 용역비를 받아가는 짓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도 가능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조합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대표님, 지금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가짜 계약들이나 부풀려진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우리가 정관도 지켜야 돼요. 그죠? 여러분의 자치 규범이잖아요. 법률도 지켜야 되고, 법률은 전 국민이 지켜야 되고, 정관은 여러분들끼리 그 정관을 기초로 해서 뭉친 여러분들끼리는 그 정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관 32조 7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합이 사업시행상 조력을 얻기 위하여 용역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예산회계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국가계약법 그래요, 줄여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국가계약법은 지금 시공사 선정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주 미비하게 돼 있어요. 엉터리로 만들어놨어요, 국토부가. 그런데 이 국가계약법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공무원들이 어떤 계약 행위를 할 때 쓰는 법이 국가계약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국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 이건 어떻게 돼 있냐면 전자입찰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근데 이 전자입찰은 2018년 2월 9일 날 법 개정으로 된 줄 알잖아요. 아니, 법률적으로는 그때 됐고 그거 안 지켜봐야 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옛날에 생겨났다고요. 여러분이 표준정관 때부터 이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그럼 어떻게 돼 있냐? 용역을 산정할 때는 원가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원가 계산하면 아까 성면 조사를 뽑는다. 만약에 그 철거를 뽑는다. 그러면 정면 조사 같으면 몇 명이 며칠 동안 해야 된다 평을 보고 그걸 뽑아야 원가 계산이야. 그러면 그것만 뽑아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 일이 대가라고 하는데 몇 사람이 필요한 일이다, 이 일은. 그런 전문 기관들이 있어요. 뭐 적산기관 뭐 이렇게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원가계산기관이 정확 표현이에요. 그 원가계산서가 예정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높으면 입찰이 성립이 안 돼야 돼. 왜? 이 정도면 된다 했는데 높으면 자동으로 입찰이다. 그리고 전자입찰하게 돼 있었어요. 그 시절부터 이 법은. 그런데 그 예정 가격을 공개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맞춰버리면 그 사람이 거기에 가장 가깝게 근접한 사람이 1등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거기에 대부분 그래서 경쟁 입찰시키면 선수들끼리 보면 똑같다고요. 딱 보면 이거는 성면조사업체다. 몇 명이 얼마 정도 되겠구나. 원가는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쓰면 되겠다. 기준이 정해져요. 그렇게 했더라면 절대 이런 장난을 못 치죠. 아까 물량 없는 계약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모든 게 물량 없는 계약을 해요, 지금까지. 심지어는 시공사와의 계약도 물량 내역서를 정확히 붙여야 돼요. 타일은 뭐를 쓸 거면, 뭐는 무슨 자재를 쓸 거면, 마감재가 뭐냐에 따라서 공사비 원가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근데 평당 어떻게 해요? 평당으로만 정해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지어주는 대로 우리는 새 집이면 돼 라는 조건으로 여러분이 공사계약을 하니 이 엉터리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러니 내가 얼마짜리 집인지도 모르고 받아요. 제가 매번 얘기를 해요. 자, 평당 공사비가 550입니다. 비싸다고 생각되세요? 싸다고 생각되세요? 만약에 그냥 상식적으로 어때요? 평당 550입니다. 아파트 비싸요, 싸요? 싸요. 네? 비싼 것 같아요? 왜요? 다른 데서 몰라요, 비싼지 싼지 저는. 왜냐하면 자, 그러면 똑같은 내용. 친환경 자재로만 지었어요. 550 비싼가요, 싼가요? 싸게 느끼. 자, 외국산 자재, 국산 자재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외국산 자재로만 씁니다. 비싼가요, 싼가요? 싸요. 여러분은 외국산 자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친환경 자재가 그 다음은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국산 뭐 어디나 쓰는 자재 이랬을 때는 비싼 것 같은데, 근데 아까는 자재를 막 올렸더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안 싸네, 안 비싸네. 근데 여러분들은 비싸다는 이유는 뭐냐면 안정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느껴지잖아요. 네. 비싼 것 같다, 550이. 근데 뭘로 짓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싸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묻지마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관에는 그렇게 돼 있고, 원가 계산하게 돼 있고, 그 원가 계산에 의해서 했더라면 아까 그런 금액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면이 얼마 들어있는지도 정확히 나오고, 자, 지작물 계약이 파이프가 몇 개 잘라야 되고 하는 게 나오는데 금액이 나올 게 없잖아요. 가짜로 뭘 할 수가 없다고. 원가 계산 기관에서 하지도 않는 걸 거기다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관은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조합의 대표자는 정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의무에 위반해서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뭔 죄가 된다고요? 배임 업무상 배상. 배임죄가 돼요. 그래서 아까 그리고 입찰자로부터 100분의 5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전자 입찰을 안 했거나 입찰 보증금을 안 받았거나 하면 그 계약은 무효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문제를 안 삼으니까 이 계약이 지금 현재 무효인 모든 계약이 유효하게 가고 있어요? 아니면 무효라고? 유효하게 가고 있죠. 여러분이 문제를 안 삼으니까. 그러니까 이 돈은 지금이라도 대부분 안 나갔어요. 그죠? 일괄명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하면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루빨리 저 명도 수정을 하기 전에 이걸 시정해야 이게 지출이 나가겠잖아요. 줄어들겠잖아요. 돈 남으면 어차피 여러분한테 돌려줄 거니까. 그러니까 해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해요.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법을 찬스를 이용 안 하면 또 OS를 통해서 여러분을 막을 거라고요. 조합을 지키는 건 OS들이 지켜요. 어쩌다가 여러분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오를 바른 소리를 하면 여러분을 깨는 것도 OS가 돌아다녀요. 이제 회임청 해보시면 OS 프로하고 천에서 받으러 다닙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하라는 얘기는 제 카페에 자세히 써놨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면 된다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정관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런데 업무상 배임이라고 얘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이 하셨는데, 재건축 조합에 있어서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요즘 참 제대로 수사를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법무사가 공증을 대행을 해준 게 있어요. 약 500여 명 조합원한테 건당 5만 원씩. 그래봐야 2,500만 원이에요. 근데 공증은 변호사가 하는데 법무사가 이걸 대행료를 받고 가서 심부름을 해준 거예요. 근데 건당 5만 원씩 받았어요. 그거를 업무상 배임으로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을 났습니다. 조합장이. 왜 그랬냐? 왜 그 법무사가 5만 원짜리를 견적을 넣었으면 다른 데도 조사해보면 4만 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었고 3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었는데 왜 그 5만 원을 그대로 믿고 시장조사를 안 했느냐 해서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다고요. 그래봐야 2,500만 원짜리인데 여러분처럼 28억, 30억 이런 것도 아닌데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했냐고요. 단체의 대표자라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수수료를 내가 그 판례를 자세히 설명해 놨잖아요. 2주비 차용하면서 시공사로부터 약속금 발행 공증했는데 이때 건당 500원 받은 거예요. 이거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근데 요거를
수수료를 낮추려는 노력을 안 했다. 그 법무사가 제시하는 수수료액이 적정한 것인지 조사해보지 않고 그 금액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낮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용역계약했다 했는데 여러분은 이거 갖고도 업무상 배임이라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개뿔은 있지도 없는 가짜 계약을 갖고 할 능력이 안 되는 놈을 갖고 했는데도 이게 업무상 배임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범죄예방 같은 경우 수원의 영통 2구역 조합 같은 경우 지금 정보통신공사법 위반으로 그 카페를 본 조합원이 고소해서 이미 벌금이 몇백만 원 받았습니다. 200인가. 그런데 그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계약이 무효인 거죠. 그죠?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집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제 해임을 성공하고 난 뒤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제 직무집행 정지를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제2호 안건으로 직무집행 정지의 건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결하게 해놨어요. 근데 법원이 원래 여러분들한테는 이사회나 대의원에서 직무를 정지한다라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부만 해임됐을 때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전원을 해임하잖아요, 그죠? 전원을 해임했을 때는 직무집행 정지를 여러분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직무집행 정지를 신청하면 해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를 잠시 정지하고 이 사람의 직무 대행자로 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사가 와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과는 소통이 안 돼요. 돈은 여러분이 들여서 설명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 봉급도 줘야 돼요. 신청이나 또 공탁하라고 그래요, 법원이. 월급이 300이다 그러면 3개월씩 공탁 거는 경우도 있고 6개월 걸 미리 하라 그러면 그 돈까지 줬는데 자 이론적으로요. 우선은 비전문가가 옵니다. 변호사가 뭘 알아요? 정비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그가 오면 사업은 한없이 늦어져요. 전마가 미워서 해임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 빨리 여러분은 후임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전원이 해임됐으면 후임자를 뽑으면 되는데 직무를 정지시키래. 잠시 정지시켜놓으래. 그런데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냐면 조합장 누구누구의 직무를 정지한다. 조합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결정문이.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누구누구를 선임한다. 누구의 직무대행자라고요? 여러분이 해임한 그 사람의 직무대행을 제3자인 법원이 선정한 변호사가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고 법률상으로 직무대행자는 새로운 업무를 하지 못합니다. 통상 업무만 해요. 원래 하던 거. 여러분이 그토록 지금 돈이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계약들이 돼 있어. 이 계약을 근데 계약금 나가서 중도금 넣을 날짜가 오면 직무대행자는 넣어줄까요? 안 넣어줄까요? 넣어주죠. 왜요? 통상 하던 일을 나는 하는 거예요. 어제 했던 일, 오늘 해야 될 일 이걸 한다고요. 근데 새로운 업무, 새로운 계약이나 이런 거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시급하게 돈이 나가는 걸 막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해임을 했는데 모든 업무를 할 때 그 사람의 직무대행자거든. 업무를 할 때 직무대행 신청한 사람하고 의논할까? 아니면 내가 대리인이니까 저 사람의 대리인이니까 저 사람하고 의논할까요? 여러분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죽 써서 강아지를 줬구나. 변호사라는 강아지, 직무대행자 강아지한테 죽을 준 거예요. 근데 걔는 저쪽하고 상의를 해서 일을 해요. 왜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야한테 물어봐야 얘가 하던 일인지 아닌지를 알지. 나 새로운 업무는 못 하니까 내가. 하려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총회는 새로운 업무예요. 후임자를 뽑는 총회를 안 해요. 왜요? 문구적거리죠. 아니 내가 한 달에 가만히 있으면 300만 원씩 생기는데. 근데 첫째, 여러분 사무실로 출근도 안 해요. 조합사무실로. 자기 사무실에 있어요. 돈 300 받고 뭐하려고 변호사 여기 와서 근무를 해요. 근데 그러면 한 달 변호사 자기 사무실 유지가 빠지죠. 가만히 있었더니. 그러면 누가 결제 받으러 가요? 해임 당한 놈들이 서류 갖고 결제, 거기에 직원, 그것들이 다녀요. 내가 사실상 잘렸는데 내 대리인이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잘린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문제는 새로운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일이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론적으로 있다고 해서 그걸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직무집행 정지를 하고 곧바로 여러분 정관에 의하면 5분의 1 이상이 총회 개최를 요구할 때는 조합장이 해야 되는데 조합장이 잘렸으니까 못 하잖아요. 직무집행 정지해놨으니까. 자, 그럼 어디에 해야 돼요? 고양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죠. 그 다음 절차까지 설명을 하면. 그러면 고양시장이 허가를 안 해주면 여러분이 직접 하면 됩니다. 5분의 1 명의로. 그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사례가 있고 청주지방법원에 사례가 있어요.
법원에 허가 받으러 가고 하면 늦어요. 한 2달 잡아먹어요. 아무리 빨라도.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바로 해임, 만약에 성공한다면 해임하는 그날 후임 선임 다시는 OS 못 쓰게. 여러분이 OS 쓰면 또 OS 안 쫓겨나니까 OS 못 쓰게 정관도 변경하고 임원 선임하자라는 안건 받아서 구청에 가서 고양시에다 허가해 주세요. 담당 공무원들이 어리버리하고 허가를 빨리 안 해주면 아 그래? 바로 그냥 개최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저놈이 이제 개최금지 들어온다고요. 아니요 다른 데서도 이렇게 허가를 빨리 안 해줘서 우리가 직접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지금 부산의 부암 1구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그래서 선임총회예요. 바로 해임하고 구청 가서 해달라니까 안 해줘. 그냥 해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러지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면 가장 아마추어스러운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조합원들한테 원성을 대단히 높이 듭니다. 왜냐하면 직무대행자가 와갖고 돌아가는 일이 없거든요. 직무대행자는 좋은데 여러분은 갑자기 열심히 일해놓고 남 좋은 일 시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변호사 누군지도 모르는 누가 올지도 모르는 그 변호사한테 조합장의 권한을 줬는데 그 조합장하고 의논해서 일 처리를 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닌데 왜 전마하고 의논하지? 그 사람의 대행자죠. 빨리 후임자를 선임해야지 왜 대행을 하냐고요. 저는 법원의 신탁 통치 체제는 가지 말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가장 우리 역사에 부끄러운 부분이 뭐예요? 미군정 신탁 통치 받은 거예요. 우리는 정치할지 모르니까 미군정이 좀 해달라. 우리 경찰 해본 놈도 없고 그랬더니 미군정은 뭐예요? 와, 이 무식한 놈들. 순사는 일제시대 순사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왜요? 할 수 있는 놈이 없으니까. 조합장, 마찬가지 직무대행자 오면 법원의 신탁 통치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면 그 사람이 법원 가서 허가 받아 와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한데 그거래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위해서 돈도 여러분이 내야 돼요. 법원에 신청하는 돈도 들어갈 거고 그 사람 급여도 여러분이 우선 나중에 법원에서 조합의 설망정 일단 여러분이 줘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조합원들이 직무대행자 신청해라. 변호사 상담 직무대행자 부르래요.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실제로는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 그 다음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양시장한테 그러면 그 최소합장을 뽑겠다고 허가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예, 5분의 1 걷어서. 5대 1 동의하면요? 예, 5분의 1이 동의하면. 그래서 그 했는데 허가를 안 하면은 여러분 직접 하면 돼요. 직접 5분의 1이 네, 공동명의로 하면 됩니다. 발의자 대표가 공동명의로? 예. 예를 들어 뭐 김계동 외에 뭐 네. 400명 이러면 400명 명의로 대표자 하고 여러분 여기 해임처럼 이렇게 대표자가 있으면 예. 이 사람 외에 뭐 400명, 400명, 300명, 300명 이렇게 하고 5분의 1이 뭐 여러분 한 300명 돼야 5분의 1 되지 않겠어요? 1,400명이면. 그럼 그 사람 명의로 공동 개최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법원에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그 5분의 1을 하나의 기관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합장을 뽑습니까? 그 이후에. 처음에서 입후보 절차 거쳐서 뽑아요. 어떻게 뽑아요? 뽑기는. 그걸 나한테 이해가지고. 네. 총회 할 줄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모든 조합원님들이 해임을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와서 하는 얘기가 공통적이에요.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을 따로 띄어서 제 앞에다 따로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라서.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 0.001초도 늦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조합의 업무는 첫째 해임을 하더라도 일단은 물론 여러분들이 뭐 직무집행정지를 뭐 의결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의 영속성을 위해서 업무의 영속성을 위해서 설사 해임이 됐다 하더라도 민법은 전체적으로 보면 통상 업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원래 하던 일들. 예. 안 그러면 법인이 그래서 등기소에서는 해임만에 등기를 해주질 않아요. 해임을 만약에 등기를 해준다 그러면 법인이 없어져 버리는 꼴이 되겠죠. 법인의 구성 요소가 예. 임원인데 임원이 조합장 1인, 뭐 2, 3 몇 인, 뭐 감사 몇 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관에. 예. 그래서 임원은 필수적인 요소인데 임원을 지워버리면 법인은 자동으로 없어져 버리죠. 대표성이 있는 사람도 없고 법인이 사실상 그렇게 법인을 없애는 게 아니라 청산과 해산 등기를 통해서 없애는 거거든요. 법인을. 그래서
일단은 후임자가 선정이 돼서 후임 선임총회를 해서 등기소에 갖고 가야 비로소 그때 그 해임자 지우고 선임자 등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등기소에서는 동시에 등기를 해주지 절대 편협적인 등기는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단 0.01초도 업무 공백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